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만들어가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들어가는 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화통일을 향한 그동안의 제 여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신학과 신앙, 그리고 학문의 핵심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간단히 짚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비추어서 분단시대의 문제, 또 한반도 평화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 내로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지난번 강경명 목사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강연을 맡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분에 넘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통일을 향한 제 그동안의 여정을 살핀다고 하면 아마 이제 대학 시절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사회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집과 학교와 교회, 이 삼각 테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수학여행 때 외박한 거 외에는 뭐 외박한 경험조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집에서만 생활을 했고, 주일날은 그냥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고, 학교는 비교적 아주 결석 한 번 안 하고 지각 한 번 안 하고 12년 개근할 정도의 열정을 갖고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대학 7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입학하면 대개 이제 각 동아리들이 이제 그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 그런 이제 그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눈에 딱 띈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가 인간연구회라는 동아리였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인간걱정반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너무 도전적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중앙동아리 등록을 안 시켜준다고 해서 저희 1년 선배 그때부터 77년도부터 인간연구회로 이름이 바뀐 그런 동아리였어요. 근데 이 동아리는 매주 책을 한 권 정도 읽고 토론하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읽은 책이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책입니다. 광장. 아시다시피 이 광장이라는 책은 분단 상황 속에서의 이 해프닝들을 이명준이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이제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은 자유를 지향하고 북한은 평등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유를 지향하는 남한에 자유가 없고 평등을 지향하는 북한에 평등이 없는, 그래서 자유와 밀실, 그러니까 밀실과 광장이라는 그 대비 속에서 이 소설을 쓰고 있는데, 결국 이 이명준이라는 청년은 남한에도 정착을 못하고 북한에도 정착을 못하고 제3국 인도로 가는 배 위에서 이제 그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첫 번째 읽었던 책이 바로 이 광장, 분단의 문제를 씨름하는 그런 책을 읽었던 것,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강만길 선생께서 쓰신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분단 시대다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살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분단 한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그런 이제 어떤 그 전환점을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과 관련해서 이제 또 저에게 큰 도전을 줬던 책이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들이 그 당시 공고연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여튼 저희 동아리에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있었고 해서 이제 이런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책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는 장교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학사장교 2기입니다. 2기. 육군 학사장교 2기인데요. 제가 배치받은 곳이 특공여단인데, 이 특공여단은 82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특공여단을 만들었습니다. 각 군단마다 하나씩 이 여단, 특공여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전선의 바로 직후방에서 교란작전을 하는 것이 기본 임무고, 평상시는 충정 임무가 평상시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천리행군, 100km 지속행군,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 점프훈련, 또 해양훈련,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특히 이제 간첩 침투기다, 이런 경우에는 서해 쪽에 이제 배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작전을 하는데, 강화도, 미법도, 그다음에 성모도, 이런 데서 이제 소대 단위로 이제 근무를, 이제 야간 경계 근무를 쓰면서 간첩이 들어오는 것을, 침투를 이제 막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군대라는 조직이 얼마나 이제 껍데기 조직인지, 또 이 군대라는 조직이 정말 국가 또는 국민의 안위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냥 움직이는, 권력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장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나 이쪽 미법도에서는요, 밤에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들리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 시절에는 책으로 경험했던 것을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온몸으로 이제 이 분단 현실을 뼈저리게 이제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85년도 7월 말에 이제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하자마자 제가 참여했던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제 모교회인 무학교회 담임 목사로 그 당시 신고하시던 분이 홍성현 목사입니다. 이 홍성현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3홍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명의 빨갱이 중에 한 사람인데, 한 분은 홍동건 목사님, 그분은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평양에서. 그 다음에 홍근수 목사님, 향립교회 담임 목사셨던 홍근수 목사님, 그리고 홍성현 목사님, 이 세 분이 이제 3홍입니다. 3홍. 완전히 구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이고, 또 그런 입장에서 남북 관계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봐왔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홍성현 목사님이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신데다 저 주례를 이제
제가 전역하기 직전에 결혼을 했는데 제 주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 목사님과 가깝게 이제 관계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평화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85년도부터 모임을 시작했어요. 바로 그 시작할 시점에 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발전을 해서 그 이듬해에 제3세계 신학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발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 복학하면서 바로 이 제3세계 신학 연구소의 창립 연구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3세계 신학 연구소라는 이름은 우리말로는 이렇지만요, 영어로는 평화 통일을 위한 신학 연구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85년도, 86년도 이 어간에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평화 통일을 말하는 것이 그리 녹록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녹록지 않았죠. 평화 통일 이야기하면 먼저 이제 이거 빨갱이들 논리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추기 위해서 이제 제3세계 신학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범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Center for the Study of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이런 그 영어명으로 이제 출발했던 것이죠. 바로 이 어간에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담터라고 졌습니다. 담터. 막힌 담을 터라. 남과 북 사이에 이데올로기로 막힌 담, 동과 서의 지연에 의해 막힌 담, 남성과 여성 사이 성별로 막힌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 이 막힌 담을 허무는데 기여해라. 그리고 이제 성이 정시니까 이 정시가 참 좋아요. 정담을 나누는 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정담터입니다. 정담. 그래서 이 당시 제3세계 신학연구소 우리 멤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 연구소를 소개하거나 또 어떤 그 다른 지인들을 만났을 때 제 아들 이름을 상당히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썼던 글들이 보니까 저 사실은 어제 이걸 확인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87년도 4월 달에 이 제3세계 신학이라는 개간지를 우리 제3세계 신학연구소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게 1호입니다. 1호의 연구원 연구 논문으로 쓴 게 민족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에요. 민족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87년도 4월에 책으로 출판된 거니까 쓰기는 아마 86년도 말에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분단 상황의 인식을 지나서 통일을 위한 교회의 죄고백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교회 88 선언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죄고백 부분을 이제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본격적으로 어떤 논문 속에서 죄고백의 문제를 한 챕터로 집요하게 다룬 논문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을 그 당시 제일 먼저 접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노종석 교수님. 우리 창립 연구소 이제 창설할 때도 참석을 하셨고 이 책 출판됐을 때도 그 노영석 교수님이 참석하셨고, 근데 노영석 교수님이 88 선언문의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박종환 목사님도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박종환 목사님 글을 사실 적지 않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박종환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상당히 이제 이 동서독 이 분단 상황 속에서의 이 교회의 어떤 역할 부분들에 대해서 해박한
어떤 그 지식과 또 당신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 신학계에서 또 교계에서 적지 않게 이제 그 글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박종환 목사님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글을 통해서 이제 가깝게 이제 지냈던 그런 관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3세계 신화연구소에서 냈던 이 제 논문이 그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저로서는 그때 참 보람을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89년도에요. 88년도입니다. 88년도에 기독교와 평화추구라는 책을 이제 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공저로 출판하게 됐는데, 이때 제가 썼던 논문이 뭐냐면 현대교회와 평화운동이었어요. 현대교회와 평화운동. 그래서 유럽교회의 평화운동과 미국교회의 평화운동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평화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조의 글을 이제 88년도 1월 달에 쓴 겁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 또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썼던 책이 기독교와 비폭력 저항이라는 책인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마틴 루터 킹 사상을 중심으로 이제 이 책을 구성을 했는데, 제가 썼던 건 마틴 루터 킹의 정치사상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89년도인데 기독교와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또 공동으로 출판을 했는데, 제가 썼던 게 주체사상 비판의 연구 동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제 나이 30이 되기 전에 이런 그 관심들을 가졌던 것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90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90년에 독일 유학 갔을 때는 막 그 분단 장벽이 허물어진 상태였죠. 통일을 향해서 아주 급박하게 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90년 3월에 독일에 이제 입국을 했는데, 그 당시 독일 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한 전망은 전혀 안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이제 주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공부한 도시가 이제 독일 괴팅엔이라는 곳인데, 이 괴팅엔은 독일 이렇게 지도를 보면 동서남북을 이렇게 걷을 때 거의 중앙 지점에 괴팅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괴팅엔이라는 도시는 동독까지 한 40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요, 동독 지역 주민들이 덜덜덜 거리는 그 승용차를 타고 쇼핑을 오는 거예요. 서독 그 슈퍼마켓에 이제 물건들을 이제 뭐 가전제품들 뭐 하여튼 식료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가는 것을 이제 직접 이제 눈으로 이제 목격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에 이 한참 급박하게 이 진전되는 그 와중에 제가 한가운데 있었다는 이 사실도 이제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저는 이제 독일 목사님이랑 어떤 그 단체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냐면은, 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독일 NGO가 있습니다. 독일 교회에 이제 그 NGO가 있는데, 어떻게 그 NGO에 이제 그 소개를 받게 되고 매주 금요일 날 저녁 때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독일 가자마자. 그래서 이제 그해 여름에 리트리트를 가는데 동독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갈등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동독 지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은 90년도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유학 가기 전에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안보 교육을 받는데, 북한 사람들은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된다.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받았는데, 내가 이게 사회주의 국가로 방문을 해도 되는 건가? 이제 그 두려움이 잠시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독 지역을 처음 이제 방문하면서 서독 지역에 딱 건물들에서 그냥 분위기가 바로 드러납니다. 동독 지역의 건물들은 다 우중충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도로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가는 순간 동독의 거리는 이게 무슨 울퉁불퉁 해서 차가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려울 정도의 도로 상황이었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검증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참 부끄럽고 이게 분단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 95년 12월에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귀국을 했죠.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1년간 시간 강사를 하고 97년도 관동대학 교수를 하다가 2000년 9월 학기에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로 이제 취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9월 학기 그 학기부터 제 수업에 탈북 학생이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한 명씩 들어오니까 2003년도입니다. 도대체 우리 연세대학에는 탈북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탈북 학생들을 이제 인적사항을 제가 이제 학적과에 이제 그 공문을 내서 이제 인적사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 9월 현재 탈북 학생이 연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 학생이 한 20명 있었어요. 20명.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제 방에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제 연구실에. 그래서 20명 중에 8명이 제 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교감을 갖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이듬해 이제 통일 한마당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게 되고 이 동아리 이제 지도교수로 이제 제가 이제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한마당 지도교수를 하면서 3가지 원칙을 제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어요. 이 동아리가 절대로 정치인들의 도구가 돼서 안 되겠다. 종교인들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연구자들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되겠다. 이걸 철저히 제가 금지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개 이제 탈북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어떤 그 정치적으로 과시하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통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탈북자들을 주로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종교인들의 경우는 신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대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 접촉도 차단. 또 연구자들은요, 이게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이제 철저히 지키면서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한마당을 지도하면서 초청했던 강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허문영 박사였습니다. 허문영 박사. 그래서 이제 허문영 박사에게 이제 제가 이제 썼던 책들을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눴어요. 그러면서 허문영 박사가 통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그분이 한기총의 통일 관련 그 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을 제가 역임을 했었고, 또 신학위원회 위원을 역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지평은 이제 NCCK의 지평이고 그분은 이제 한기총의 지평이더라고요. 근데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때 이제 보수와 진보가 아주 그 극단적인 양태를 보이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좀 우리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논의를 하면서 사실 그 소위 말하는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태동할 수 있는 논의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발전돼서 당신이 그러면은 한기총 쪽의 사람들을 좀 구성을 해라. 나는 HK 쪽의 사람들을 구성을 하겠다. 해서 이제 준비 모임을 시작하고 해서 결국 이제 발족한 것이 2010년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평통연대로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요. 평통기원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뉴코리아 뭐 이건 어디까지나 최영상 목사님의 강력한 요구와 요청으로 이제 참여하게 된 건데 이제 뉴코리아 이사를 이제 겸직하게 됐고 또 OGK의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 조국을 푸르게 이 NGO의 이제 그 이사도 겸직하면서 제가 이제 평화 통일의 지금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여정의 제 입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지 그것을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신인, 동용, 동성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론이 있고 관계론이 있습니다. 신인, 동용, 동성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보면은 뭐 신들도 이제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보다는 아주 강력한 신적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차이. 인간이나 신이나 뭐 비슷한 어떤 모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 신인, 동용, 동성론은 사실 기독교 신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론입니다. 대개 이제 존재론을 이야기하죠. 존재론. 그런데 이제 인간이란 지성적인 존재다. 또 도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또 자유로운 존재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존재성, 그런 존재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계로는 이제 바르트로부터 비롯됩니다. 칼 바르트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르트와 마찬가지 신정통주의 신학자 중에 이제 브룬너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어떤 책임, 이쪽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르트와 브룬노의 이 생각을 제 나름대로 이제 종합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는 다른 인간과 상호 협력해야 하는 그런 동료로서의 관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죠. 자연과의 관계는 잘 관리함으로써 자연 피조물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관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 천지인의 사상은 사실 어떤 점에서 동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또 히브리 사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근데 이제 이 천지인 이 세 가지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또 사람 앞에서는 협력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로, 그 다음에 자연 앞에서는 공존하면서 이렇게 다스리면서 공존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 모든 생각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이제 분단 시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고 하면요,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남한사회는 미국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없으면은 곧 우리나라는 붕괴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고 어떤 점에서는 이제 사대주의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이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하나님과 미국을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어떤 그 한국교회 상황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분단이 하나님의 형상성을 깨트리고 있다. 그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분단이라는 것이 국가 안보의 허위와 권력자의 정권 안보를 조장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또 레드 컴플렉스와 함께 적대적인 관계를 연출하고 있고, 또 이산가족이라든지, 지금 이제 연좌제라는 것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고위공직자나 이런 경우 여전히 이제 그런 신분에 대한 어떤 그 뒷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과 연좌제 가족의 아픔이라든지, 또 북한 현실 속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은 당연히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의함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서 이런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자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잘 보존하고 서로 공존해야 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전쟁 연습을 하기 때문에 황폐화되는 거 아닙니까? 또 군사지역이라는 것은 또 군사성으로 해서 뭐 미8군 기지를 못 봐도 엄청난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이제 완전히 자연은 완전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분단 시대가 어떤 자연과의 바른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 평화의 길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역시 하나님의 형상에 비춰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변 4대 강국에 종속되기보다는 이제 활용해야 된다. 모든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미 4대주의가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가 이용하는 용미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친일, 친러, 친중, 뭐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역시 4대 강국에 대해서 우리가 용일, 용러, 용중 이런 어떤 그 주체적인 그런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지해야 될 부분은 이제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레네는 이제 히랍식의 평화인데, 이 히랍식의 평화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휴지기, 다시 말해서 그 휴지기는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돌변하고 있는 그 휴지기를 에이렌의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닌 것이죠. 팍스 로마나, 이건 로마의 평화인데, 이거는 강대 국의 지배하에 약소국들이 종속되어 있는 질서의 평화죠. 거기에는 온갖 갈등과 분노가 내재해 있는 그런 이제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죠. 그래서 사자와 염소가 같이 풀을 뜯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든 것이 서로 충만한 삶을,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평화, 그런 평화를 이제 지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의 여정 속에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제 보수와 진보의 협력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보수는 보수로서, 진보는 진보로서 이제 필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 이제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극단화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 이제 제 논문을 이제 읽고 코멘트를 해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입장이 제가 볼 때 너무 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당시 굉장히 보수적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가, 아주 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래 나 보수야, 그래서 뭐가 문제야?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리타분한 사람들은 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폄하했던 것이었는데, 보수 그러면서 좋은 것을 지키자는 게 보수인데 그게 뭐가 문제야? 듣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보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러면 철저히 진보적이었나? 뭐 그것도 아니면서도, 자 어찌든 간에 잘못된 것을 개혁하자는 게 진보고 좋은 것을 지키자는 게 보수인데, 보수와 진보는 항상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을 사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통 기원 출발할 때도 이제 보수 진보의 어떤 그 협력 관계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아마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찌든 간에 보수 진보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이 원수 사랑의 실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신뢰 구축을 통해서 서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윈윈 관계, 이것도 이제 한반도의 평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여정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어떤 경우에 반전, 또 어떤 경우에도 핵은 안 된다. 반핵. 이거는 뭐 우리가 늘 견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나무 심기와 함께 생태운동, 이것도 우리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필요한 지침이다라는 거죠. 자, 현재 이제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백두에서 한라까지 불고자 했던 이 평화의 훈풍이 약간 멈칫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 그런 점에서 오이사 조치와 유엔의 대북 제재 이것을 해제하고, 그리고 이미 합의한 문서들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이것을 이행하도록, 물론 이것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기왕에 합의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화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그림이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 하나님 나라의 구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룬다고 하면 바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화 통일이어야지, 이것을 저해하는 평화 통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유, 평등, 생명에 근거한 인권, 19세기의 인권은 주로 자유, 정치적인 자유에 초점을 맞췄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의 인권은 평등에 그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지금 21세기는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녹색평등이에요. 녹색평등. 그러니까 이 인권을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보장돼야 되는 권리가 바로 이 인권인데, 이 인권을 극대화하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삼균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또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삼균주의라는 말은 그 상해 임시정부가 지향했던 이념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민족주의자들,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 또 자유주의자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임시정부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합의했던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 권력의 균등, 경제적 부의 균등, 교육 기회의 균등.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된다고 하면 바로 이 삼균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평화 통일이 된다고 하면, 임시정부에서 지향했던 것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이 담아내야 할 그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비무장지대의 생태 공원화, 또 토지 공개념, 임대세 도입, 이런 것들이 어떤 점에서는 평화 통일을 통해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결국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고, 또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한반도만의 평화 통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 세계사적인 그런 어떤 과제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은 간단하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들을 한꺼번에 쏟아붓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